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입니다. 오늘 코너는요,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인데요. 우선 코너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제가 지난 9월 30일까지 한국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주식 담당 애널리스트로 근무했었는데요. 재직 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증권사도 중국을 분석하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지만 중국 현지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고 싶다, 참고하고 싶다,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중국 현지 증권사의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발간되기 때문에 제가 그 보고서들을 일일이 찾아서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려도 사실상 고객님들이 그 보고서를 잘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100개가 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CICC, 중신증권, 국태군안증권, 해통증권, 초상증권, 광발증권, 화태증권 등 대형사들도 많죠.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라는 코너는요, 바로 이와 같은 중국 현지 주류 증권사들이 리포트 중에서 참고하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제가 정기적으로 선별해서 그 핵심 내용을 한국어로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코너인데요. 분야로는 중국 증시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시황 전략이 될 수도 있고 특정 산업이나 테마 또는 개별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저 한 명의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적이지만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라는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 현지 증권사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분석 내용과 투자 의견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의 첫 주제는요, 중국 증시 시황 점검 및 전망인데요. 상해종합지수는 올해 3월 하순부터 7월까지 쭉 오르다가 그 후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조정과 관망세가 9월 말까지 계속됐습니다. 업종별로 올해 상반기에 소비, 헬스케어, 테크 요 3개 분야 위주로 급등했는데요. 7월 중순부터는 반도체나 5G 등을 비롯한 테크주 위주로 본격적으로 이익 실현이 확 나오기 시작했고 8월 첫 주부터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9월 첫 주 후반부터는 소비주,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플랫폼 이런 소비주들이 9월 첫 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이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휴장인데요. 그럼 국경절 연휴 직전인 9월 말 시점에서 중국 현지 증권사들은 중국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총 6개 현지 증권사의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황 전략 보고서는 보통 일요일에 발간되니까 국경절 연휴 직전이 마지막 일요일이 9월 27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6개 증권사 보고서는 9월 27일 발간 기준입니다. 증권사는 CICC, 중신증권, 국태군안증권, 광대증권, 국성증권, 그리고 흥업증권 요 6개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보고서는 중국 증권사에서 리서치 조직이 가장 큰 CICC인데요. 9월 27일 보고서 제목은 QFII, RQFII 신규 정책 발표는 증시의 점진적인 안정화에 조력이 될 거다 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옛날에는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 증시를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을 안 했는데요. 2002년 12월에 QFII라는 걸 처음 출범했는데요. QFII는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약칭인데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들이 달러로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고요. RQFII는 2011년 12월에 출범한 건데 여기서 R는 RMB라서 즉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들이 yuan화로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QFII든 RQFII든 다 투자 한도가 있었는데요. 2019년 9월에 QFII와 RQFII 한도를 모두 폐지했습니다. 리포트 두 번째 단락이 시장 전망 부분인데요. 소제목을 직역하자면 QFII, RQFII 신규 정책 발표, 증시 지속적인 추가 하락 공간은 제한적일 가능성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대내적으로는 국경절 연휴가 임박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해외 증시 변동성도 커져서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억제됐다. 중국 증시는 7월 이래의 저점 부근에 와 있고 거래량도 최근 몇 개월 이래 최저 수준에 달았다.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선호도는 위축됐지만 지금부터 추가 하강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다.
그 근거로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최근 증시 조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소화시킨 후 부분적인 고밸류도 일정 수준 소화됐으므로 중국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하반기 코로나가 해외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반기보다는 뚜렷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이제 곧 14차 5개년 계획, 즉 2021년부터 25년까지라는 이 5개년에 대한 국가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시기가 도래됐고 개혁 개방 조치도 잇따라 더 나올 것이다. CICC는 향후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QFII, RQFII 신규 정책 발표는 자본시장 개방의 새로운 단계다. 인데요. 여기서 신규 정책이라는 것은 지난 9월 25일에 발표한 새로운 정책인데요.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첫째는 QFII, RQFII 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직접 투자의 문턱을 낮췄고요. 둘째는 투자 범위를 기존의 주식과 채권에서 중소기업 지분 양도, 사모펀드, 금융선물, 상품선물, 선물 옵션까지 확대했고 거래소의 신용거래나 신용대출 등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정책은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요. 즉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중국 증시에 점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제도를 완화해 줬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중국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글로벌 자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해 과창판 50 ETF 펀드의 이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는 건데요. 지난 9월 22일에 과창판 50 ETF가 열띤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이는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자본시장, 특히 과학기술 관련 신경제 분야에 투자하고 싶은 의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로 2019년 7월에 출범한 이 상해 과창판은 중국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 제한이 있는데요. 주식 계좌에 웬화 50만 yuan 이상, 즉 한화 약 8,6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하는 이런 제한이 있어서 중국의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사실상 과창판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과창판 50 ETF가 나와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다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미중 무역 마찰인데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틱톡 건은 아직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또 중국 핵심 반도체 업체에 대한 수출 제한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 외에 국경절 10월 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국내 경제 활동 상황도 지켜봐야 하고 여기서 국내는 중국이에요. 중국 국내 경제 활동 상황도 지켜봐야 하고 해외 코로나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 등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CICC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증시가 아직 변동성 장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과 밸류를 아울러 봐야 하고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 분야 중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또 PER이 높지 않으면서 펀더멘털상 개선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가전, 가구, 항공, 호텔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중신증권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투심의 저점, 완만한 상승의 기점인데요. 보고서가 좀 길긴 한데 첫 페이지 빨간색으로 요약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해외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는 이미 비교적 충분히 반영됐고 국내 유동성, 중국 국내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단기적인 노이즈를 겪은 후 이제 다시 완화된다는 컨센서스로 갈 거다. 4분기는 각종 호재가 점차 가시화됨과 동시에 증시는 실적 개선과 신규 자금에 의해 움직이는 흐름이 시현될 것이다. 그래서 9월 하순은 투심의 저점인 동시에 4분기 증시 기점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뉘앙스죠. 중신증권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환경. 해외 시장의 단기 리스크는 이미 증시에 비교적 충분히 반영됐고 유럽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은 부분적이고 계절적인 현상이지 대대적인 2차 확산의 가능성은 낮다. 한편 미국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강세로 가기엔 기반이 부족하다고 했고 미국 증시 구조적인 리스크 반영은 이미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서 중국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중 마찰의 피크는 지났고 향후 완화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국내 환경을 들었는데요. 국내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로부터 이제 점차 완화될 거라는 컨센서스로 갈 거다. 대규모적인 IPO로 인한 자금 분산이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또 부동산 융자 리스크라는 우려 뒤에는 중국 금융당국이 감독의 방향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지 이 자금의 총 규모를 긴축시키자는 의도는 아니다. 또한 일부 투기 자금의 비정상적인 주식 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강화되고 있어서 이는 향후 증시 자금이 다시 실적이 좋고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으로 다시 집중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봤고요. 세 번째는 4분기는 각종 호재가 점차 가시화됨과 동시에 중국 증시는 실적 개선과 신규 자금에 의해 움직이는 흐름이 시현될 것이다. 호재로는 네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코로나 백신이 빠르면 연말 내로 출시될 건데 이는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 향상에 유리하다. 둘째는 3, 4분기 중국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셋째와 넷째 호재는 아까 CICC가 언급한 내용이랑 같은데요. 하나는 9월 22일에 과창판 50 ETF의 청약 열기로 보아서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를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11월 1일부터 외국 적격 기관 투자자 QF, RQF 신규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증시로의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종신증권은 9월 하수는 투심의 저점인 동시에 4분기 증시 기점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고요. 업종에 대해서 중신증권은 우선 금, 비철, 화학을 제시했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가전, 가구, 인테리어, 의류, 영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보고서는 국태군안증권인데요. 보고서 제목을 직역하면 겁내지 말고 주식 들고 국경절 보내자인데요. 요약 내용은 저점에 더 근접했으니까 최근의 공황 심리 때문에 지금의 소중한 기회가 가려지게 하지 말고 조정을 겪은 후의 투자 기회를 소중히 여기자, 주식을 들고 국경절을 보내자라는 관점인데요. 주요 근거로는 실적 상승이라는 추세는 대체로 확립됐고 중요한 것은 중국의 주민 소비와 기업 실적 회복이 지탱해 줄 것이다. 향후 증시는 변동성 속에서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약 외부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충격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한다. 향후 혹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급 조정이 나오게 되더라도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점인데요. 업종에 대해 국태군안증권은 테크주와 내구 소비재를 우선으로 보고 있고 내구 소비재는 주로 전기차, 소비전자, 호텔, 가구, 항공 등을 추천했습니다. 이어서 광대증권인데요. 광대증권 보고서 제목은 연휴 전 투심 억제, 연휴 동안 외부 충격의 유의인데요. 광대증권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분석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투심이 위축되고 거래량도 계속 위축되는데 과거 10년 동안 국경절 연휴 전과 후의 증시 흐름을 보면 연휴 전에는 대부분 하락했고 연휴 후에는 대부분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연휴 기간은 좀 다른데요.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슈, 유럽 코로나 재확산 이슈, 영국의 브렉시트 협정 무력화 시도 등 이런 대외적인 큰 이슈들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중국 국경절 연휴 이후의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인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외 리스크들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회복이야말로 중국 증시의 핵심 변수다라고 봤는데요. 따라서 만약 향후 단기적으로 외국 충격에 의해서 중국 증시가 큰 조정을 받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광대증권은 주장했습니다. 업종에 있어서 광대증권은 건자재, 기계, 화학, 경공업 등 시크리컬 업종과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 소비 쪽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증권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제목은
최근 어떤 요인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향후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의문문으로 지었네요. 리포트 제목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국상증권은 최근 중국 증시의 계속된 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우선은 국경절 연휴 전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조정이 나왔다. 두 번째는 최근 미국과 유럽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약화되면서 중국 증시 투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는 미중 마찰 관련해서 계속 노이즈가 나왔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국상증권은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위험 자산 선호도가 약화됐다고 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국경절 연휴 전의 조정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매년 국경절 연휴 이후 첫 거래일, 5거래일, 20거래일 동안 각각 0.56%, 2.11%, 4.19% 상승했으니까 긴 국경절 연휴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는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의 급락에 대해서는 상반기 코로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향후 방역에 있어서 일정한 경험을 축적했고, 또 코로나 이후 미국, 유럽 중앙은행에서 대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내세웠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시스템적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미중 마찰과 관련해서 국성증권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대한 수출 제재를 했고, 그동안 미국발 무역 전쟁, 미국발 과학기술 전쟁 등이 중국 증시에 충격을 줬지만 영향이 가장 큰 것은 반도체 통신 등 업종입니다. 미중 마찰에 대해서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점차 희석화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과학기술 장기전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상 중국 자본시장, 즉 중국 증시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짊어져야 할 것이고, 중국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한 조력이 돼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업종에 대해서 국성증권은 여전히 테크주 플러스 소비주를 장기 유망 분야로 봤고, 특히 과창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흥업증권인데요. 제목은 장기전 조급함을 경계하자인데요. 첫 단락 중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요약 부분만 간단히 전달드릴게요. 대외적으로 유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미국 대선과 미중 마찰 등으로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등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아지면서 중국 증시도 투심이 위축됐다. 하지만 향후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점차 희석화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각종 개혁과 금융 개방이 가속화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일정 수준까지 축적된 이후라면 중국 증시는 다시 상승세로 갈 것으로 본다고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상 6개 증권사의 관점들을 쭉 보면요. 물론 각사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증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각종 외부적인 리스크들이 존재하는 만큼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는 관점이죠. 그럼 10월 1일부터 8일까지 국경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 중국 증시가 재개된다면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되네요. 네, 지금까지 9월 27일 발간 기준 중국 현지 6개 증권사의 시황 전략 보고서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중국 현지에서는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충은 감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